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저는 권민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6% 빠지면서 2,345포인트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또한 점심시간에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장중에 750선까지 위협받았던 모습이었는데 현재자 1% 하락세 기록하면서 75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 분위기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관망하는 자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이미 가시화가 되었고 울트라 스텝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트라 스텝도 나와줄 수 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어제자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나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오늘장 언제까지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진행을 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진행한 대출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업부가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금감원 또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라면 규모가 클 텐데요. 이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은 5조 6,088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대출은 5조 3,931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 7,390억 원에 달합니다. 전북은행은 1조 4,83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 2,498건에 달했고 금액 또한 1조 4,953억 원에 달합니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옵니다. 네, 5조 원이나 넘는 대출인데 부실 대출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금감원의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한다고 조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력이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다음 달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261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월 평균 전력 사용량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261원이 오르면 8만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나온 4인 가구라면 오는 10월에서 12월에는 월 18만 원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4인 가구당 260원씩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인데요. 적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가구당 전기요금 8만 원 인상은 한전이 올해 35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평균 28조 8,423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메리츠증권은 적자 규모를 25조 4,629억 원으로 가장 적게 예상했고 하나증권은 35조 4,30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예상했습니다. 이 전망치는 지난달 중순에 추정한 것인데 이달 들어 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도 이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올린다면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최대 인상폭이 킬로와트 시당 5원에 불과한데 이번에 260원 이상 올리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261원이나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간의 인상폭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으로 정부는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안정 때까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올해부터 일반 주택 한 채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저가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가세됩니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합니다.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의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세에서 제외하고 가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이나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면 시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이 큰 힘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FOMC의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울트라 스텝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이번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큰 모습입니다. 더불어 아시아권 통화의 약세폭 확대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 내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2,34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는 식품주, 화장품주, 항공주들이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나서는 듯 싶더니 하락 전환을 했죠. 전환 이후에는 빠르게 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9% 내린 75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 은행주 그리고 제약주들의 하락폭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기관 현재 764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2,63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163억 원, 외국인은 924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모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마스크 규제 조치가 완전히 완화가 된다면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서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와 집회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방역 당국의 입장 발표에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 현재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수출국 3위에 올라섰고 일본에서도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현재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맥스와 애경산업도 3%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제약주들이 힘든 모습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제품의 시장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발언을 했죠.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크지만 이 같은 발언에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즉 우리 돈 14조 원에 가까운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을 보였던 국내 관련주들도 오늘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14%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12%, 비보존 헬스케어도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했죠. 5만 5천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도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오늘장에서 또다시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처 안전처가 한미약품의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YTN이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민영화 기대감에 힘을 받고 있고요. 삼보모터스는 테슬라가 시범 운영 중인 주행 보조 기능 소프트웨어를 16만 대의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제공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KG 이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결제 서비스인 이 렌탈페이의 아웃도어 분야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2% 오른 13,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줄기세포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7%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분석해보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를 보이면서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타 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증시에서 장중에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국내 기업별 호재들도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 주목을 해봐야 될 2차 전지 관련주 핵심 이슈부터 간단히 점검을 해봐 주시죠.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과 증설 소식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매출 성장이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지수 조정 대비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어떤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으로 미국 차인 테슬라에 미국 정부가 구매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거의 테슬라 쪽으로는 손실 없이 줄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게 이런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그런 배터리 관련 연관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또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 그런 대기업의 투자 확대 기대에 따른 또 관련주들도 수혜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독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해서 상용차 특화된 배터리 기술을 좀 선보이기도 했고요. 고에너지 밀도와 급속 충전, 장기간 어떤 수명 성능을 향상시킨 배터리 소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배터리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SK온 관련주들만 나왔는데, 또 삼성 SDI 연관돼 가지고 이런 투자 확대로 관련주도 좀 기대가 되는 만큼 때문에 계속적인 배터리 기술 투자와 수요 증대로 이렇게 요즘 같은 지수 조정기에도 비교적 무난한 흐름과 어떤 좋은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의 주도주였던 태조 이방원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만 하락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국내 세 번째로 원통력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던 금양과요. 지난주죠. 기간의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LNF의 주가가 힘이 다소 빠진 모습인데요. 이 두 종목 현재 주가 구간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 마련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금양 살펴보면은 뭔가 어떤 딱히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단기간 어떤 과열된 급등으로 인해서 거의 한 3달도 안 돼가지고 한 2달 만에 주가가 한 5배 이상 뛰었죠. 거의 5배. 그러니까 50%가 아니고 5배면 500% 이상 뛰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점에서 좀 매도 차익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16,000에서 18,000 사이에서 좀 흘러가면서 이게 빠지게 되면 굉장히 좀 투매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올라갈 수 있으면 전고점을 한번 갱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방향성에 따라서는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좀 잡고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미국 공장 설립 계획에 대한 그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승인을 얻지 못한 게 악재죠. 소재 기업들은 국내 정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보조받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기술 유출로 좀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작법인 등을 통해서 다른 어떤 보완 노선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단기간에 악재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성 악화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조정 대비는 오히려 좀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오히려 좀 매수 유효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좀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양과 LNF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 주셨는데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금양은 단기 고점에 따른 차익 매도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LNF는 현재 미국 공장 설립 계획에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단기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호재 소식이 전해졌었죠. 양사 모두 혁신적인 신기술을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이 IRA 법에 득과 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두 기업의 추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 IRA 굉장히 이게 글로벌적인 어떤 화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그런 보조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안 팔리면은 자동차가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악재일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당장 내년부터도 그 미국에서도 또 배터리 원산지 규제가 추가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등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 기업들도 좀 비상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삼성 이게 무조건 악재만 아닌 게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실제 그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랑 합작법인을 통해서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또 2차 전지주들은 현재 보면 미국 IRA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면을 뒤집으면 중국 기업 견제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그게 파생된 어떤 소재주들도 전부 좀 반사이익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온다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거는 이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미국 IRA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향후 중간선거 이후 시행령을 고쳐서 좀 요건을 완화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자체도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수 대비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 중국 기업도 견제하고 또 합작법인을 통한 미국에서 실질적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이지 향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는 분명히 지금 현재 주가 구간에서도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고요. 이 중국의 의존도 높은 한국의 배터리 3사에 대한 이 악재는 사실이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의 이 확대 속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 점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떤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외인의 셀코리아 행렬이 재점화될 우려는 있지만 3분기 판가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하반기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하반기 2차 전지 흐름 일단은 현재 이제 신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에만 봐도 아우디에서도 Q4 이트론이라던가 ID4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고 현대차에서도 계속적인 전기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누구도 부정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흐름은 어떤 이런 수요 성장성은 좀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IRA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법안이 중국 2차 전지 기업 대비
오히려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반사이익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여기 추가돼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렇게 되면은 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똑같이 원화로 똑같은 금액을 팔아도 그래서 환율 상승 효과와 뭐 안정성, 성장성을 동시 보유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탑픽 종목은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LNF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면서 또 테슬라 관련주, 우리나라 테슬라 테마주로도 좀 엮이는 종목이고요. 현재 글로벌 어떤 긴축으로 인한 지수 하락에 대해 전반적인 주가 조정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 진출 관련 또 일시적 악재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런 어떤 악재들은 차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요는 꾸준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가 매집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LNF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2차 전지 관련주 탑픽 종목으로 LNF 꼽아주셨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데스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중 투자 포인트 확인한 뒤에 김한진 박사님과 시장의 핵심 이슈를 점검해보는 김한진의 증시 항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가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를 앞두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내일 새벽이면 주요 이벤트 하나가 끝나가게 될 텐데요. 시장은 75pp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적은 수준이지만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연준의 기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가 좀 유력하고요. 연준이 만약에 100bp를 올린다면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흘렸을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75bp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일 금리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분기 말 FOMC이기 때문에요. 좀 연준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연준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19명의 어쨌든 연준 인사들이 그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찍습니다.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표가 과연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를 몇 %를 예고할지 그리고 이어서 내년까지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언제까지 올릴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당초에는 한 3.78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지난 FOMC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4.0 이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은 당초에는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4.5 정도까지 이렇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반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무조건 물가는 잡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매를 먼저 맞은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로만 나와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거나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금리 인상폭보다는 이 분기말 FOMC가 좀 중요한 상황이고 연말에 기준금리를 예고하는 점도표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말에 기준금리는 4%를 보고 있고 이상으로 보고 있고 최종 기준금리도 4.5%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요 연준의 무리한 금리 인상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리 시장에서 매를 맞은 탓일까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좀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상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준의 행보는 경기 침체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경기 침체를 불러오겠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금리를 빨리 더 많이 올리면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내년 뭐 한 2분기 정도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사실은 뭐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죽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과 경기 침체는 뭐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연준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물가 수준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높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내년 3월까지 많이 올리고 내년 3월에 최종 금리 인상을 끝으로 그때부터는 동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월에 최종 금리 인상이 끝날지 아니면 뭐 한 3개월 후 뭐 한 내년 6월에 끝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4.5 정도의 기준금리에 일단 빨리 도달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4.5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 그 사이에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내려오겠죠. 이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전략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죽어야 인플레가 좀 잡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가운데 내년 2분기는 되어야 좀 금리의 인상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4.5%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간 뒤 한 1년 정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는 좀 예견된 상황인 것 같네요. 연준의 인플레 잡기 총력에도 불구하고 좀 세계 증시에는 8월의 CPI 충격이 컸습니다. 뭐 선반영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 FOMC 후에 추가 폭락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FOMC 이후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짧지만 좀 뭐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좀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조금 뭐 약간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달 8월 26일에 잭슨홀 미팅에서처럼 조금 파월 의장이 더 센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데 기자회견을 더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뭐 그런 특별한 멘트가 안 나오고 예상하는 수준 정도에서 기자회견이 끝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인 기술적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높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그리고 동결 기간이 2023년 전체로 통째로 동결한다라는 것 이것은 시장이 지금 반영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일부는 반영했겠지만 내일 결과에 따라서 추가 반영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앞으로 이런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 결과를 녹여가면서 이렇게 흡수하면서 가격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호흡을 길게 두고 반영하지 않을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저는 FOMC 이후에 좀 기술적 랠리를 기대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기조는 시장의 기대보다 좀 빠르고 높게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종 금리와 이 동결 기간을 좀 연장해서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더 올랐는데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 외환 보유액을 대거 풀면서 개입 강도도 높였고 한미 통합 스와프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인데 이런 환율의 저지 총력전 향후 환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통화 스와프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죠. 뭐 환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니까 또 내년도 경기 침체도 조금 예고되고 있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조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미리 뭐 좀 보험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를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쨌든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이 조금 잘 안 먹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만 소진하고 환율 방어에 따른 특별한 효과는 아주 소모성으로 휘발성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려면 유로화가 진정돼야 되고 또 내일 그 BOJ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회의와 영란은행 정책회의가 이제 또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계속 달러 강세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이 훨씬 더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이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거의 청개구리처럼 뭐 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ECB도 금리를 올리지만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는 낮은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결국에는 이번 겨울이 지나서 유로화가 에너지 쇼크를 이겨나가면서 유로화가 안정을 되찾을 때 조금 유로화가 페리티 위로 반등할 때 그때 비로소 달러 약세에 어쨌든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4분기는 내내 특별히 더 오르기도 어렵겠지만 환율이 안정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이야기는 환율 보험으로서의 좀 작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방어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로화 안정이 관건이겠는데요. 달러의 약세 변곡점으로서는 유로의 약세가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2.5%로요. 최근에 그런 상황인 속에서 최소 75bp가 올리게 된다면 이제 좀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에 또 한 번 빨간불이 들어올 텐데 어떤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 기준금리 격차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기준금리 격차는 뭐 불가피한 현상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거의 100bp 정도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장 뭐 이번 주에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75bp를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당장 뭐 75bp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연말에 뭐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4.0은 뭐 기본으로 갈 거고 조금 높게 본다면 이번에 75bp 또 50bp, 50bp 나머지 11월, 12월과 11월과 12월 두 번 다 50bp를 인상하면은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뭐 25bp씩 올릴 경우에는 150bp 차이가 납니다. 1.5%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점도표가 중요한 게 만약에 내일 점도표상에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4.25 혹은 4.5 정도를 예고하는 점도표가 나온다면 한국은행은 10월 14일 차기 통화정책회의에서 아마 50bp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00bp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체력이 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한미금리차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10월 14일 날 50bp 인상 가능성이 더욱 유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장 내일 있을 FOMC 75bp가 최대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100bp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좀 금리의 격차가 커질 상황입니다. 4.0% 최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0%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100bp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은에서 10월 달에도 좀 인상 가능성 50bp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하향이 악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사이클 특성상 좀 반도체가 단기 저점에 가까워진 신호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반등 시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추세 전환 시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결국 세계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도체 경기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초에 우리 전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혹은 디램에 대한 수요 전망 자체가 워낙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현실화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번 분기, 3분기 디램 가격이 전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12에서 한 18% 정도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3Q 이번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각각 영업이익 기준으로 15%와 30% 가까이 전년동월 대비 조금 감소하는 그러한 실적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러한 3분기 실적 쇼크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제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와 연동해서 반도체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본다면 세계 경기 전망이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내리막길, 특히 하강의 정점,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분기를 꼽는다면 제 생각에는 세계 경기가 내년 2분기가 가장 안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경기까지도. 그렇다면 G3의 경기가 일제히 침체를 더 보이는 그러한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에 어쨌든 반도체 주가가 돌아서는 시기도 올해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주가가 좀 밸류 콜이 나올 정도로 쌉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해서 주가가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이미 PR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 기회를 둥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과 재고가 쌓이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악재로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2분기까지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을 전망으로서 올해 단기 반등은 쉽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내에서도 현재 차별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좀 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새로운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변모를 해야 될까요? 네, 종목별로 보니까 조금 차별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은행주의 흐름은 정부의 규제 산업이고 또 경기 순환주라는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 상승이라든지 또 6%의 배당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은행 업종 전체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충당금 적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혹은 부동산 경기 둔화는 은행주 전체의 실적을 조금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상승을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은행주 주가가 그렇게 재미를 조금 탄력을 보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뭐 배당주로서는 매력이 있대.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조금 더 싸지면 어떤 투자 매력이 더 싸질 때 선별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로서 은행주들이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대 마진 상승과 또한 또 배당주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충당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가 좀 주가를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떨어졌을 때의 신규 매수로 접근해 보면 좋을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FOMC가 글로벌 증시에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시나리오별 증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투자 방향성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수보다는 작은 매매하시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 계속 4분기에도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FOMC 이후에 10월 달에는 9월 달과는 조금 달리 기술적 반등, 기술적 랠리가 살짝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해 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 고르기가 조금 까다로운 장이기 때문에 업종, 그러니까 굵직한 업종이나 주도주의 순환까지 보고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PR이 낮고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그래서 저는 저PR 안정성장주, 성장은 있지만 PR이 낮은 종목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종목 쪽으로 계속 반등할 때마다 좀 도망가는 전략,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저는 신재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유럽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서방 경제가 조금 더 탄소 제로 쪽에 좀 박차를 갈 가능성이 높고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어쨌든 화석 연료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만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쪽에서 수요가 늘 것 같고요. 하지만 태양광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조금 2차 전지라든지 내지는 조금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와 어쨌든 지정학적 위기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 경제가 군비 확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K방산주가 조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종목 고르기가 좀 까다로운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좀 종목 위주의 선별 작업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PER 안정 성장주로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섹터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주, 또 핵심 소부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이 잠깐 올라왔는데요. 연준이 회사채 부동산 증권을 팔아서 현금을 회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실까요? 네, MBS 모기지 담보증권 쪽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내일 FOMC 의사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QT를 양적 긴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주택 경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연준은 어쨌든 렌트비, 주거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주택 가격을 조금 누르는 차원에서도 MBS가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선매각하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동향을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